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요즘에 기다리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자, FOMC 회의와 함께 온 한국 지금 현재 시점 최고의 연준 분석사 86번째 정광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그 유튜브 경제계에서 22년이 찾아낸 최고의 스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년엔 슈카가 있었고 3%가 있었고 이랬는데, 자, 올해는 정광호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도 하나도 과언이 아닌. 네, 어떠십니까? 올해 이렇게 정말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닙니다. 네, 뭐 네. 그냥저냥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장 전망을 가장 정확하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펀드 매니저였었는데 이코노미스트들 사실은 물먹이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코노미스트 다 틀리는데 혼자 펀드 매니저가 이코노미스트보다 더 정확하게 시장을 맞췄어. 정말 올해 잘 파셨고 많은 그 분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려고. 네, 네. 편하게 하세요. 네, 네,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저도 우리 정광 대표님의 비율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 FOMC 회의가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 대표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뭐 YOY 기준으로는 무조건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10월달 이후에 지표 나온 여러 가지를 보건데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는 내년으로 가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번 FOMC 발표에서 함부로 낙관하지 마라. 인플레이션 떨어진다고 마음 놓을 때 아니다라는 톤으로 얘기하면서 점도표를 굉장히 높게 찍어놨어요. 그리고 두 분은 5.6%도 넘는 자리에 점도표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왜 연준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일단 연준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최고의 실패는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려가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하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연준 보시면은 작년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최근에 이제 비로소 하반기 들어와서 실제 인플레도 좀 내려가고 해서 일종의 인플레와의 그 전쟁에서 승기를 처음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승기를 처음에 잡았는데 너무 또 흥분해가지고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이거를 경거망동해서 망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더 좀 일단은 조심하자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또 좀 뭐 시장에서 예상보다는 매파적으로 결정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말할 때 조심하고 있는 듯하다 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다른 것도 있을 거다라는 그 뉘앙스가 저희들의 이야기 속에는 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게 혹시나 또 뭐 인플레가 내려가다 튀면 어떡하냐, 아니면 내려가는 속도가 지금은 좀 빠르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또 둔화가 돼버리면 어떡하냐라는 것도, 이게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만질 수가 없는 거니까는요. 변수도 다양하게 존재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하여튼 지금 아주 지금은 시기가 좋거든요. 인플레 끌려만 가다가 이제 오히려 연준에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주제가 됐으니까 그럴 때에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면 기대 인플레도 확 더 꺾어버릴 수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의 얘기지 않나라고 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연준 지금 점도표에 찍어놓은 것처럼 뭐 5.1, 5.2 정도까지 내년도 초반에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지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CPI가 좀 낮게 나왔었지만은 그 뒤에 임금 상승률이 좀 높게 나오니까 또 연준에서 또 계속해서 임금 상승 높게 나왔는데 매파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찍어놓은 점도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bp씩으로 인상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세 차례 더 인상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3월, 5월 회의까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빠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보다 약간 덜 올릴 수도 있을 거고 그보다도 이게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하면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더 올려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결정 내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페드와치를 살펴보면 내년도 이제 중순쯤에서 생각하는 페드와치의 금리 수준이 놀랄 정도로 낮더라고요. 저는 그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지난밤에 채권 시장에서의 반응 자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모든 부분에서 매파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연준의 매파성은 확실히 꺾였다. 그러니까는 피크아웃했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네네. 네. 그래서 뭐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가지고 올라가고 아직도 더 올라갈 것이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형성된 그 채권의 가격, 그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10월에 고점을 찍은 이래로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가 조금 더 오버프라이싱을 했던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뒤에 환경이 변한 걸 보니 지금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실제 시장에서는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이 약간 오버하는 거는 아닐까요? 근데 채권 시장이 사실 이런 쪽에서는 제일 좀 오히려 주식 시장보다 기민하게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그 연준에 대해 가지고 이만큼 관심을 가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채권에서는 연준이 정말로 원래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들 들여다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둘 중에서 틀린 게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은 주식이 채권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반응이 높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채권 쪽의 반응을 연준 이제 관련된 이벤트가 있고 난 뒤에는 더 봐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옆에서 계속 저도 열심히 이제 채권 시장을 열심히 지켜봤는데 지난 뭐 6월과 10월에 한번 패닉이 있었고 그 패닉이 있을 때는 좀 과하게 좀 패닉이 있었던 것 같고요. 4.5%까지 10년물을 올릴 때는. 근데 이제 그 연준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스텝을 조금 조절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일종의 오랜 기간 지속적인 금리,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스텝을 좀 조정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상태로 꾸준히 금리를 올린 상태로 유지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원하는 만큼 소위 말하는 2% 수준이 아니라 3.5 이상 뭐 4%대로 내년에 뭐 이렇게 유지가 될 경우에는 그거는 채권 시장이 그런 경우가 닥친다면 틀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채권 시장 바라보시면 사실 채권 시장이 그렇다고 되게 멀리 있는 거를 바로 반영을 또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봤었을 때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자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냥 그 정도 수준이지 않나라고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돼서 그래서 뭐 사실 연준의 의중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투영이 돼서 뭐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면 또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네. 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렸던 내용을 일반 분들을 위해서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채권 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금리가 모든 것이죠. 금리가 전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시에 따라 금리가 움직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오래전부터 채권 시장은 항상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민하게 봐왔고 그래서 연준의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반면에 주식시장은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진 그 시점부터 조금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늦게 주식시장이 연준의 그 금리 변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다. 이번에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대처제도표도 계속해서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처제도표도 계속 줄이고 그 다음에 금리상을 보면 은행 입장에서도 뭐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내년에 확연히 시중의 자금을 많이 풀 요인은 약하지 않을까. 상당히 금리가 역전되고 이런 상황들이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내년도에 자본시장에서의 유동성 축소는 가열차게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준이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이 예전에 쓰지 않았던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포워드 가이던스도 도입을 했죠. 그 다음에 제로금리 그 이후에 QT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쓰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실제 움직이지 않아도 시장이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지금 금리를 더 올려가겠다라고 이번에 점도표를 더 올려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금융 환경 자체는 한 그 잭슨홀 연설 그 다음에 9월달 그때가 가장 타이트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에 큐티를 더 하고 금리를 더 올리고 더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은 더 완화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가장 시장의 타이트함은 저는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QT는 뭔가 어떤 만기물에서 약간 이제 사고가 날 때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2018, 19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도 QT를 계속 해 나가다가 초단기 자금 쪽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는 바로 그냥 멈춰버리고 물량을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사고 난 걸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거든요. 어디까지 줄여야지 적당한 건지. 근데 네. 많이 줄이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줄여놔야 나중에 또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QT는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고 그리고 글로벌 전체로 봤었을 때에도 좀 방향들이 돌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령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좀 많이 겪고 있는 호주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는 좀 비리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금리 인상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 중에서 제일 빠르게 금리 인상을 매파적으로 해 나갔던 나라는 캐나다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 인상 폭은 뭐 예상대로 시장 예상대로 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문구가 추가가 된 것이 이제부터 금리를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그때마다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출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매파성이나 이런 것들이 피크를 지나고 꺾여 내려가고 네. 있다라는 것 자체는 환경이 저는 완화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걸로 보이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더 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완화가 되지? 네. 근데 여러 가지 뭐 금융 환경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뭐 블룸버그도 그렇고 계산해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카고 연은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그때를 피크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와 다른 비전통적인 그런 정책을 연준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는 거다라고 해서 바라보게 되시면은 조금 이해를 더 잘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경색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그때 가장 타이트했고 지금 좀 풀어졌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내년도에 현재 장단기 금리 상황들을 보면 은행들이 호락호락하게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줄 가능성은 올해보다는 확연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트한 과정들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사실 뭐 장단기 금리의 역전에 따라 가지고서 네. 그 이제 유동성 환경이 많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들 네. 보시지만은 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또 뒤에서 쓰느냐의 나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과잉 유동성의 수요를 많이 촉진했지 않느냐라는 것은 과잉 유동성을 줄이고 싶은 요인인데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만약에 또 너무 또 피해를 입히는 요인으로 가게 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막 정말 증발해 버리는 그런 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정책이. 네. 실제로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를 하게 되면 네. 뭐 저는 뭐 그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 측면에서 손해를 본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네. 네. 그 혹시나 이제 여기서 속도를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4% 최소 후반 상황 와서 5%대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열려 있는 거니까요. 네. 만약 5% 내외까지로 금리를 올렸을 때 미국의 경제 체력은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외의 국가들도 그 금리에 과연 견딜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나눠서 봐야 될 게 미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톰 가젤이 술래잡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네, 당연히 높은 금리를 너무 오래 가버리면은 견딜 수 있는 경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뿌리 내리는 걸 막아보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안 해도 인플레가 내려가는 걸로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너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할 필요는 없어지게 되겠죠. 네. 이것들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하고에 맞물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인플레가 만약에 좀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도 그렇게까지 그 매파성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 미국 내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냐인데 사실은 우리가 금리를 적게 올렸지만 우리가 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부채 구조가 많이 우리는 나빠요. 고정이 네. 없고 변동이 높다 보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 그 이제 집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출이 나간 것들 경우에 자동차나 집 관련된 것들은 고정 비율이 높고 예. 그나마 변동에 영향 제일 많이 받는 거는 크레딧 카드 썼을 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의 증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총 부채에서 미국 가계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것만큼 절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부채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의 부채를 보면은 국가 부채가 많이 미국도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 속에서 봤었을 때에는 가계는 그때 비해서는 줄었고 딜레버리징을 했고 예. 기업은 무난한 속도로 조금씩 늘어났고 정말로 극적으로 늘어난 건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이거를 견딜 수 있냐 없냐까지 가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둠 시나리오가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것만 놓고서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가장 신용도가 높아서 가장 빌리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주체가 빚이 많이 늘어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거 때문에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기에는 저는 조금 그 경로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결국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두 가지가 하나는 그래서 얼마나 금리를 따라가야 되냐 하나는 달러가 너무 강해져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 지금 어느 정도의 격차가 나는 거를 용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사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미국하고 금리 역전된 국가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바로 난리가 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달러 강세도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미국이 인플레가 너무 높아가지고서 금리를 정말 빠르게 올렸는데 일단 그 구간은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는 최종이 언제냐, 얼마까지 끌고 갈 거냐인데 그러면 매파성은 어쨌든 가장 매파성은 피크를 찍고 내려온다라고 해버리면은 달러 강세의 동력도 좀 약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환율은 상대방이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 중에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 일본은 정말 특이하게도 계속 돈을 푸는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그 수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구로다 네. 총재 때문에. 구로다 총재 어차피 내년 3월이면 임기 끝인데 이보다 더 비둘기적인 은행장은 나올 수가 일본에서 없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좀 방향을 돌린다 하면 엔화가 달러 대비 좀 강세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국면에 지난다라고 하면 좀 강세로 갈 수 있고 더불어 가지고서 중국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서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국가들이 무역 수지가 다 엉망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좀 회복이 나타나면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출 국가들도 환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네.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봐서도 환이 꽤나 안정적으로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뭐 모두가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봅니다. 환 파트너 중에 가장 큰 파트너인 유럽도 이번 주에 금리를 또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달러 강세가 전환되는 양상 보여줬는데 역시나 유럽이 어떤 행태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시중의 그 예상은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금리를 많이 올릴 여지가 있다. 유럽에 보면 체력을 보면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안 좋고 근데 인플레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미쳤고 막 두 자릿수 여전히 10% 넘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 금리 뭐 지금 한 175bp 더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유럽이 지금 유럽도 똑같이 캐나다나 이런 데처럼 방향을 돌린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 회의 때 성명서에 이미 많이 좀 제약적으로 왔다라는 표현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표현들이 좀 변했습니다. 계속 이번에 특이점이 미국은 그 표현이 변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더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매파성을 보이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걸 좀 돌리는 듯한 멘트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당장 오늘 저녁에 유럽도 있고 그 다음에 영란은행도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생각보다는 약간은 좀 비리기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 미국의 FOMC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시면은 FOMC에서는 원래는 이 반대였어요. 원래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하고 나면 영란은행에서 베일리 총재가 나와가지고서 매파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았다가 다음날 빠지는 이런 패턴이 많았다면 최근엔 반대입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오히려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뒤쪽에서는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통 이제 영국이 하루 상간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네. 약간 매파성 거두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나오고 있어서 잘 그냥 중화가 되는 국면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타이트했던 2020년이 이제 지나고 2023년은 일부 상반기에 좀 타이트닝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쪼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인플레이션이 그 예상대로 좀 떨어지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저 진도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번에 주거비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일부는 좀 완화될 걸로 봤는데 비주거 쪽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어떤 쪽이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하시는지 내년도 인플레이션에서 그리고 또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 같은데 복병은 뭐가 있을지도 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인플레를 제가 이제 한 세 가지로 도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봐서는 하나는 수요 요인이 이끌었다. 다른 하나는 공급 요인이 이끌었다인데 음. 일반적으로는 수요 요인들이 많이 이끌죠. 뭐 네. 유동성 많이 풀고 소비가 늘면은. 근데 이번의 특징은 코로나 때문에 공급 요인도 컸다라는 것이죠. 가령 중고차 가격이 왜 저렇게 올랐을까? 그건 예. 공급 요인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항공 운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것들은 왜 올랐을까? 이것도 오롯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지난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인플레가 발생했는데 얼마나 차지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 굿즈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운송 교통 쪽을 합치면 한 38%이 정도 나옵니다. 네. 기여도가. 여기에 다른 쪽에서도 조금씩 묻어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숙박 호텔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합산해가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40% 이상이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공급 요인은 내년엔 다 사라지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수요 요인 쪽에서는 어쨌든 연준이 금리 굉장히 빨리 올려나갔고 이것이 시차를 두고서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수요 쪽에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악영향이 좀 있어서 인플레가 좀 누그러뜨려지는 것이 나타날 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원했던 거는 2020년 말이나 21년 그러니까 21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늦어도 22년도 초에 연준이 강력하게 금리를 인상해 나갔으면 예.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인플레 심리를 한번 되살려 버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집에서도 1,000원 올리며 옆에 있는 어묵집도 1,000원 올리고 김밥집도 1,000원 올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심리적으로 퍼져나가는 그거를 미리 막았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러겠죠. 그게 이미 퍼져나갔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반대가 관측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차량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미국에서는 차에 대해 가지고서 원래 딜러들이 제공하던 고객에게 인센티브도 거의 없었고 프리미엄 받고 차를 팔았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잘 팔리는 차 중에 하나였던 테슬라도 일단 가격 인하를 해버리고 네. 인센티브를 더 준다 그러고 실제 미국에서도 평균 차량 판매 가격이나 이런 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주는 거는 증가하고 있고 네. 재고는 살짝 고개를 들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데가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반대로 가게 돼서 가격을 낮추는데 또 기여하지 않을까 하면 종합해 봤었을 때 생각보다 인플레는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을 것 네. 같다. 과거랑 차이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네. 거고요. 최대 목표는 유가입니다. 예, 그렇겠죠. 예. 유가가 만약에 다시 뭐 120불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또 어쨌든 헤드라인 물가는 올라가고 네. 이것이 심리에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은 사실 유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거기에 기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저도 오늘 아침 방송에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유가가 핵심이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은 주거비도 파월 의장 입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내년도 미국 인플레이션 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진다고 봐도 뭐 크게 틀리진 않겠죠. 네, 특히 그게 상반기에 더 집중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유가가 전쟁이 2월 말에부터 이제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서 120불 위로 올라갔고 그것이 6월까지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지금 유가가 유지가 되거나 네. 뭐 그러기만 해도 사실은 뭐 아주 편안한 거죠. 물가 입장에서는요. 네. 네. 근데 유가를 건드릴 수 있는 요인 지금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혹시나 유가가 튈 수 있는 요인은 없을 것이냐 하고 과연 내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유가가 튀어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데가 별로 자극받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펙 쪽에서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펙에서 회의를 원래 유가가 많이 빠진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매달 특별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제 회의 주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원래대로 6개월마다 하기로. 예. 그래버리면 감산 뉴스도 6개월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가격을 올려나가려고 하는 카르텔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게 첫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정도로 우리가 좋은 경기냐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네. 침체를 걱정할 정도고 침체를 대부분이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수요가 있을 것이냐 중국이 뭐 리오프닝을 한다고 해봤자 예. 지금은 뭐 중국 이외에 미국 쪽에서 뜨거웠던 것들이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합산해놓고 봤었을 때 유가를 그 정도로 우리가 자극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유가 쪽에서는 하방 압력이 계속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중국 얘기를 좀 하셨는데 중국이 22년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1년간의 관찰을 해보면 사회응자총액이라든가 지지율 인하라든가 그다음 부동산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는 오히려 23년도에 약간 소형 버블 나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돈을 정말 많이 풀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완화책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로 코로나 푸는 거 아무리 빠르게 풀어서 푼다고 할지라도 시장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한 분기 이상의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떨어지는 이 경기를 감안해 보면 중국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좀 그쪽 버블로 인해서 오히려 그 유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중국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 나쁘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겨우 내려가는 거는 저도 막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돈을 푼다라는 거는 더 하락하는 거를 일단은 막는 양태로 나오게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제로 코로나를 이제 중국에서 당해서 아무리 또 빠르게 풀려고 해도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인민들의 그 머리에 박힌 거는 큰일 난다는 거거든요. 걸리면은. 그러니까는 그 행동이 다 바뀔 때까지는 네.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러겠죠. 차근차근히 이쪽에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좀 과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중국도 회복이 되고 미국도 내려가다가 이것이 조금 고개를 드는 그게 같이 겹쳐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네. 그게 나타난다면 굳이 따지면 내년 하반기 정도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로 중국 경제 지금 나쁩니다. 예, 나쁘죠. 그래서 지금의 푸는 돈이 그 바닥을 받쳐주려고 하는 용도 정도이고, 네. 그러니까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막 플러스를 말씀해주신 대로 뜨겁게 만들 만한 정도는 전혀 되지를 못한다. 그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돈을 많이 푸니까 실물 경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금융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정말 곤죽이 났던 그 홍콩 항생 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뭐 드래곤 지수 같은 건 바닥에서부터 정말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 중국 시장이 실물 경기는 저도 말씀하신 대로 거의 동감이 됩니다. PPI도 떨어졌고 마이너스고 CPI도 돼지 돈유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네. 플러스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덮을 거고 그러면 이 돈에 의해서 실물 경기는 나중에 하반기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자산 시장은 그거를 좀 빠르게 반응하면서 뜨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서 소형 버블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기는 하나 중국의 경우에 좀 특징이 바라보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때 주식이 많이 올랐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풀렸을 때 그걸 가지고서 소비도 주식을 했지만은 투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는 혹시나 너무 제로 코로나를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보험적 성격으로 예금이 좀 많이 있어야 됐던 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걸 푼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투자 쪽으로 돈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여전히 조금씩은 혹시나 이러다가 다시 정책이 가다서다를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반복하게 되진 않을까 네. 그런 것들도 저는 뭐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속도 조절이 좀 오르고 나면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또 이제 데이터로 따져보면 지금 사용자 총액은 정말 기록적으로 늘었고 10년 내 금리는 최저이며 10년 내 개인 예금은 최고인 중국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주머니에 꼭꼭 쥐었던 돈이 주머니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한 2년 반 동안 제로 코로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주변에 한 명이 나왔을 때 얼마나 갑자기 본인의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지 네. 그때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나오는 속도는 저는 순차적일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